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 지향 관련된 부분인데,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애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클래스 기반 문법을 보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클래스 기반 문법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남은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하면서 클래스 문법을 쓰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준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자바를 다루는 그 과정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클래스 문법은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오전에 잠깐 이제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진도라고 하면은 이제 요 타이밍에서 슬슬 HTML하고 같이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미처 하지 못했던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라는 걸 만들죠. 인트 자바 코드를 먼저 예를 들어 봅시다. 인트 타입의 A라고 선언을 하면은 요 인트는 메모리 크기가 4바이트예요. 그럼 이 코드를 만나는 순간 자바 컴파일러가 메모리 상에 이렇게 요거보다 더 로우 레벨부터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죠.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요. 그러면은 컴파일된 결과물인 바이너리 파일이 생기죠. 이 바이너리 파일은 그 자체적으로 용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략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의 용량을 10k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는 건, 얘를 이제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 지금 엑셀 붙여놓은 게 램카드예요. 램카드 어디엔가 이 파일을 복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파일이 복사가 돼요.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을 컴퓨터 램카드에 복사를 합니다. 그럼 이 공간이 10kB가 되겠죠. 자, 이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은 불변이에요. 뭐 실행하는데 파일이 스스로 용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고정 영역이에요. 이렇게 고정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스택 메모리라고 해요. 안녕.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기능이 수행을 한다. 대체로 이제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해요. 그럼 그 연산이 CPU로 전달이 돼서 CPU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 기능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PU를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뭐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뭐 프로세스의 유휴 단계라고 해서 뭐 데드, 레디, 뭐 런, 뭐 이런 프로세스 상태 얘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이제 공학 쪽 얘기니까 딱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좀 더 깊게 실행되는 동안 어떤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메서드 안에서 변수를 만들죠. 이 변수를 int 타입의 a라고 선언을 했다고 치자고요. int는 4바이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4바이트 정도 되는 메모리를 어디엔가 점유를 하고 여기다 a라는 이름표를 붙여요. 그 다음에 a는 10이라고 하면 이 공간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유된 메모리는 현재 실행 중인 이 메서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행되는 동안 지금 하는 얘기는 국비 과정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얘기니까 용어들 잘 정리하세요. 실행되는 동안을 런타임이라고 해요. 자, 런타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는 메모리 영역을 흰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공간은 그 하나의 램 카드 안에서 스택과 힙으로 나눠서 사용을 해요. 자바 이후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들, 보통은 이제 자바가 되게 자기네 핵심 기술이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자바 이후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이제 통칭 GC, 가비지 컬렉터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가 이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다가 절대 수정할 수 없는 에러가 하나 있어요. 특히 자바 코딩하다, 스프링 가면은 종종 그런 상황 만나실 거예요. 아웃 오브 메모리라는 에러가 뜰 때가 있는데, 그거는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거 말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메모리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돼. 나는 램카드 뭐 32기가니까 상관없겠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자바한테 허용된 메모리 공간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아무리 램카드가 넉넉해도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는 경우는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int 타입의 b라는 변수를 새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엔가 또 정수 타입의 4바이트 공간을 점유를 하고요. b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b에다가 a를 저장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요게 1번, 여기가 2번. 그럼 그 다음에 3번으로 a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럼 b는 영향이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공간에 복사가 됐으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변수의 과정이에요. 뭐 자바스크립트건 뭐건 간에 기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다 이렇게 작동을 해요.
자, 페이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 자료 구조의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을 알고 있으면은 이해가 좀 돼요. 왜냐면은 이 코드가 왜 이런 게 나왔는지가 납득이 되거든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그 전공 기준으로 C 언어부터 시작하는 게 국룰입니다. 근데 뭐 C 언어라고 해서 기본 문법이 자바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C 언어 기준에서 int 타입의 A라고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C 언어도 램카드 어디엔가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고 A라는 변수를 넣어요. 그리고 A는 10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10을 저장을 해요. 똑같아요. 근데 C 언어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C랑 C++까지는 있는데 자바부터 이게 너무 어려워서 강제로 없애버렸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자, 이게 램카드의 공간인데 각각의 칸에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0번째, 1번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네요. 그럼 25. 여기는 49, 50, 75, 76, 77, 78, 79, 90번째 칸이죠. 자, 요 위치가 90번째 칸이에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C 언어는. 이거를 메모리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뭐 C 언어는 출력이 그냥 프린트 F예요. 프린트 F라고 하면서 A를 출력하면은 이건 당연히 10 나와요. 근데 프린트 F라고 하면서 AND A 라고 출력하면 90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포인터라고 해요. 변수 이름 앞에 AND를 붙이면 A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시작 위치를 가져와요. 자, 이게 왜 필요해졌냐면은 기본 데이터 타입 변수, 뭐 int, 플로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덩어리로 묶어서 써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배열이라고 얘기하죠.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수한 함수가 있는데, 특수한 기호가 있는데, int 타입의 별표 b라고 하면 얘는 정수 타입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숫자 값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얘는 메모리의 시작 위치만을 저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0은 저장 못하는데 이 10은 저장 못하는데 90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에다가 AND A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해요.
이 포인터 변수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별표가 앞에는 데이터 타입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별표가 붙었다라는 거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메모리 시작 위치고요. 자, AND A는 90이죠. 그럼 별표 B가 의미하는 건 90이야, 무조건. 근데 앞에 붙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 인트죠. 인트는 몇 바이트라고? 4바이트. 그러니까 이 별표 B라고 하는 의미는 90번째 위치부터 4칸을 묶어서 해석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정수 타입의 변수를 2개를 묶어서 써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int 타입의 포인터 변수 c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C 언어 코드예요. C 언어에, 이거는 뭐 보고 잊어버리셔도 되고, 근데 맥락은 기억하세요. memalloc이라고 부르는데 메모리 allocate라는 함수예요. 얘한테 정수값 2개를 묶어서 쓰고 싶어. 그럼 몇 바이트를 묶어야 돼? 그쵸, 8바이트죠. 그럼 8이라고 사이즈를 줘요. 그러면 얘가 어디엔가 8바이트 공간을 묶은 공간을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이곳의 시작 위치, 편의상 320번이라고 칩시다. 다 일일이 카운트하기 힘드니까. 이 320번이라는 값을 얘한테 넣어줘요. 자, 그러면 앞에 타입이 인트로 돼 있으니까 얘는 320번째 위치부터 4바이트씩 끊어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C의 0번째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C의 1번째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발전된 게 배열이에요. 사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릴 건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만들면은 배열이 저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실제로.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려봅시다. 모든 포인터 변수는요, 앞에 붙어 있는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4바이트예요. 모든 포인터 변수는 앞에 붙어 있는 게 플루트건, 쇼트건, 불린이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4바이트예요. 32비트 기준으로.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8바이트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디엔가 4바이트를 그냥 무조건 잡아요. 얘는 포인터 변수 C야.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이런 숫자 값이 아니라 반드시 메모리에 주소만 저장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디엔가 8바이트를 잡아요. 8바이트를 잡아요. 자, 이 8바이트의 시작 위치를 편의상 여기 첫 번째 칸의 위치를 360번째 칸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 C에는 360번이라는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C의 0번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얘는 4바이트씩 끊어서 읽는 거예요. 자, 포인터 변수 C에 저장되어 있는 게 360번째죠. 360번째 위치를 찾아가서 4개씩 끊었을 때 그 중에 0번째 항목. 이게 의미하는 게 여기에요.
자, 이 코드가 C++로 가서 이거 일일이 메모리 이렇게 측정해서 쓰는 거 좀 불편하다. 어차피 인트 타입으로 할 거면은 그냥 8바이트면 4개씩 끊어서 해석할 거면 그냥 우리 인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자. 라고 해서 이 코드가 C++에서 한번 바뀌어요. 그게 new int예요. 그리고 이게 자바에서 한번 더 바뀌어요. 별표 쓰는 거 좀 헷갈린다. 별표 빼버리자. 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배열의 개념은 메모리의 주소에 대한 접근이에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배열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자, int 타입의 배열 A는 new int 2 이렇게 배열을 만들잖아요. 자바는. 이게 옛날 코드는 이렇게 됐다고요. int 타입의 A는 memory allocate 8 이런 의미였다고요. 메모리 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자, 일단 어디엔가 A라는 공간을 잡아요. 자바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냥 A라고 이름표 붙을 거고 C 언어 기준이면은 별표가 붙겠죠. int짜리 2칸 내지는 8바이트 결국은 둘 다 8칸이잖아요. 어디엔가 8칸을 잡는 거야. 자, 이 8칸의 첫 번째 위치를 일일이 카운트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 250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250을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동일해요. A의 0번째에다가 10을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는 A가 가리키는 위치를 찾아가서 8칸 중에 4개씩 쪼개서 0번째 칸이건 4개씩 묶여있는 것 중에 4개씩 묶여있는 2칸 중에 0번째 칸이건 똑같은 말 아니에요. 8개를 4개씩 쪼개서 0번째 칸이나 4개를 2개 묶어서 0번째 칸이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일단 뭐 여기다 10 넣는 거죠. A의 1에다가 20을 넣으면 여기 20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야. int 타입의 배열 B를 선언합니다. 얘는 몇 바이트라고? 무조건 4바이트예요. 얘가 더블 타입의 배열이라 그래도 무조건 4바이트야. 어디엔가 4바이트를 잡고 B라고 이름표를 붙여요. 여기다가 A를 주는 거야. 그럼 B에 저장되는, 지금 A에 뭐가 저장돼 있어요? A라는 네모칸 안에 지금 250이라고 적혀 있죠. 그거를 B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다음에 A의 0번째를 증가시켜라. A의 1번째를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 이 말은 250번째 찾아가서 0번째 칸을 증가시키니까 11. 그 다음에 250번째 찾아가서 1번째 거 증가시키니까 1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0번째는 몇이에요, 지금? B는 어딜 가리켜? 똑같이 250번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B의 0번째도 11, B의 1번째도 여기 21이구나. 2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참조라 그래요.
이 현상을 참조 복사. 좀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참조 복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는 얕은 복사라고 해요. 자바에서는 참조 복사라고 부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얕은 복사라고 불러요. 파이썬도 얕은 복사라고 불러요. 지금 이 현상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배열끼리는 원래 함부로 대입하면 안 돼요. 복사가 안 돼, 절대. 증명해볼까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건 자바로 코딩하건 결과가 똑같습니다. let a는 10, 20 let b는 a. 자, 이 다음에 a 0번째 풀풀, a의 1번째 풀풀 한 다음에 콘솔.로그 a, 콘솔.로그 b 하면은 결과가 똑같아요. a만 증가시켰는데 b가 같이 변하죠. before after 확인해 볼까? 콘솔.로그 a, 콘솔.로그 b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a를 b에 넣었으니까 10, 20이었는데 a만 증가시켰더니 b가 같이 바뀌어요.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현상이에요. 요거를 얕은 복사라고 한다. 자, 이 규칙이 배열에도 적용이 되고요. 객체에도 적용이 돼요. 자, 같은 얘기를 매개체만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는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 타입만 묶었어요. 그쵸? 근데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타입을 묶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C 언어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묶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개념이 생겨요. 스트럭트라고 부르는데 스트럭트 뭐 K 괄호 열고 뭐 플로트 타입의 A, 인트 타입의 B, 차 타입의 C 이렇게 묶었다고 칩시다. 자, 얘가 8바이트, 얘는 4바이트, 얘는 1바이트죠. 정교화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럼 이제 얘가 저장될 메모리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포인터, K타입의 A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얼로케이트. 자, 전부하면 몇이에요? 13이죠. 13칸을 잡아라. 그러면 모든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예요. A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어디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칸을 잡아.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의 위치를 이번에는 뭐 270번이라고 칩시다. 그 270이라는 거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저 구조체 안에 C 언어는 지금 우리 자바스크립트 하는 것처럼 C 언어는 함수밖에 없어요. C 언어는 클래스 개념이 없어요. 저 구조체 안에 함수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C
C++에서 개선이 되는데요. 야, 이거 메모리 매번 계산하기 힘들다. 이거 좀 쉽게 가자라고 해서 얘가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K타입의 A는 new K 이렇게 C++에서 확립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익히 아는 상속, 은닉, 추상화 이런 개념들을 접목시킨 게 자바예요. 그래서 자바 언어 처음 공부할 때 주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야. 자바부터는 포인터가 없다고. 그게 완전 사기야. 객체 이퀄 포인터예요, 사실은.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은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이 원리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코드가 왜 이따위로 나오는지가 납득이 돼요. 그리고 이 규칙에 충실한 게 또다시 제이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바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바 코드도 마찬가지야. 그럼 K타입의 B는 A를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어디엔가 또 B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저장되는 게 270에 저장되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A의 멤버 변수를 증가시키건 B의 멤버 변수를 증가시키건 똑같은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와 배열은 사실은 저렇게 다른 곳의 위치를 참조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우리는 그냥 그럼 A가 270번이니까 270번에 요 안에 객체 멤버 변수도 들어있고 메서드도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퉁쳐서 객체라고 부르죠. 근데 엄밀히 여기서 용어를 좀 더 깊게 하면은 얘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new K가 인스턴스야. 얘는 요 선언된 얘. 우리가 흔히 객체라고 부르는 걔. 근데 사실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 녀석은 그냥 4바이트짜리 정수값이에요. 메모리 위치를 저장하고 있을 뿐이야. 대신에 인스턴스의 위치를 참조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인스턴스 참조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책 보면은 이제 참조 변수라는 용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같은 경우는 자바를 공부할 정도니까 C 언어는 다들 이해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쓰는 책들이야. 자, 요약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전공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흐릿해져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은 배열하고 객체는 그냥 단순히 대입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 좀 깜빡해갖고 잠깐 꺼야겠네. 잠깐. 자,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A를 증가시켜도 B에 영향이 없게끔 하려면 자, new array라고 하면서 a.length라고 갑니다. AI 좀 끌게요. 귀찮네. 자, 그럼 a.length가 몇이에요? 2죠. 그러면은 new array 명령은 숫자값 하나를 파라미터로 줬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두 개의 빈칸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A의 B의 0번째에 A의 0번째를 놓고 B의 1번째에 A의 1번째를 놓고 이렇게 원소를 일일이 하나하나 복사해야 돼요. 그래야 기본 데이터 타입끼리의 변수 복사가 되니까 서로 영향을 안 주게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코드가 A랑 B를 출력하는 건데 안 바뀌었죠. 같이 안 바뀌었죠. 자,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을 C 언어나 자바는 값복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은 깊은 복사, 딥카피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좀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자바까지만 해도 이거 처리하려면 되게 귀찮아요. 물론 나중에 API 같은 게 좀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복사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귀찮아. 근데 자바스크립트부터는 이제 이 과정을 조금 API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자, 이게 제이슨 코드,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제이슨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컴파일러 가동시키기 귀찮아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있습니다. let a는 x는 100, y는 200. let b는 a. 자, a 출력하고 b 출력하고 그 다음에 b의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해 보면 같이 바뀌죠. 객체 간의 대입도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공통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끼리는 함부로 대입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 API에서 다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console.log a라고 하면 type of a라고 하면 당연히 오브젝트 뜨겠죠. 객체니까. 자, 자바스크립트 기본 API 중에 json.stringify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JSON 데이터를 통째로 문자열로 바꿔줘요. 스트링 나와요. 이렇게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let b는 json.parse라고 하면서 이 stringify의 결과를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제이슨 같은 경우는 깊은 복사가 돼요. 이게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코드일 거예요. 제이슨의 깊은 복사할 때. 근데 이게 사실 좀 어거지거든요. 명색이 객체인데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억지로 문자열로 바꾸는 거야. 자,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그 컴파일러에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structed clone이라고 하면은 객체를 깊은 복사를 해줘요. 이게 굉장히 최신 API예요. 어느 정도 최신이냐면은 이런 게 나왔는지 제가 알게 된 게 일주일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콘솔.로그 A, 콘솔.로그 B, B.X, B.I 한 다음에 다시 출력하면은 스트럭티드 클론 지원 안 하네. 못 해놨나? 스트럭티드 클론. 자, 지금 저한테 깔려있는 Node.js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함수 같네요. 아, 오타 났구나. 스트럭처드 클론이구나. 네, 요렇게요. 따로 놀죠. 복사 결과가.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최신 기능이에요. 배열 같은 경우도 따로 놀죠. 그래서 배열과 제이슨을 복사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기준 스트럭티드 클론이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함수 하나 기억하라는 거. 이걸 따로 지금 교환으로 만들 시간이 없었던 게 저도 이거 요번 주 중에 쇼츠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함수라서 만들 시간이 없었어. 자, 미안해요. 깜빡깜빡 해갖고 좀 빔 좀 꺼놓고 싶은데 필기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필기 다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빔 프로젝트를 잠깐 껐다가 이제 쉬는 시간 가지려고요. 자, 아까 하던 얘기 좀 이어서 할까요? 자, 콘스트 키워드는 상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상수는 변경할 수 없다 그랬죠. 자,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원소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러가 날까 안 날까? 안 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PPT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뭐 예전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그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이전에 배워야 되는 언어에서 익혔을 법한 내용들은 저도 그냥 깊게 얘기 안 하고 한 줄로만 명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 현상을 제가 그 여러분들 PPT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배열이나 객체는 대체로 상수 형태로 선언한다 라고 한 줄 적어놨어요. 그 문장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거 왜 에러 안 날까? 그치. 자, 메모리 구조를 봅시다. 콘스트 A라고 선언하고 여기다가 10, 20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 구조는 어디엔가 A를 만들어. 얘는 상수야. 못 바꿔. 자,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8칸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 각각 10과 20을 저장하고 여기 첫 번째 칸의 위치를 이번에는 50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A에 저장되는 건 500이죠. 자, A의 0번째를 100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건 여기가 바뀌는 거지 상수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원소를 바꾸는 게 상수 형태로 선언해도 괜찮아요. 못 바꾸는 건 이 500을 못 바꾸는 거지 여기는 바꿔도 돼. 제이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의 0번째의 값을 바꾸라는 거는 여기에 변화를 주라는 거지 상수 자체를 바꾸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납니다. 이건 제이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대부분 객체 형태는 콘스트로 선언하는 코드가 많아요. 그러면은 A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는 에러가 나요. A는 100, 200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에러가 나요. 왜냐면 A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코드랑 A의 0번째 100이랑 A의 1번째 200을 넣는 거랑은 이거는 같은 코드가 아니야. 완전 다른 코드야. 자, A의 0번째에다 100을 넣고 A의 1번째에다가 200을 넣으란 얘기는 500번째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에 0번째 칸에 100을 넣고 1번째 칸에다가 200을 넣으란 얘기예요. 근데 A에다가 100과 200을 넣으란 얘기는 어디엔가 8칸을 새로 만들어 버려서 100, 200을 담은 다음에 여기가 이번에는 700번째라고 칩시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자체를 700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완전 다른 코드야 이거는. 이 두 개는. 이거랑 이거는 완전 다른 코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메모리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메모리 구조를 소스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언어가 현존하는 언어 중에는 C 언어가 유일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C 언어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램카드, 메모리보다는 램카드가 용어가 좀 더 익숙하니까 램카드라고 이름을 하고서 이제 엑셀 화면을 이렇게 캡처 떠갖고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이걸 학교에서 설명할 때는 이걸 칸수를 이렇게 많이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만 그려. 이렇게. 그래서 500번지, 600번지, 700번지 이렇게 그려요. 난 처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해 저게 뭔 소리야 싶었어. 이거 이해하는데 진짜 몇 년 걸렸어요. 자, 1차 배열의 구조가 메모리 주소를 잡고 어디엔가 배열이 들어갈 공간을 저장한 다음에 요 시작 위치 300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2차 배열의 구조는 어떨까? A는 10, 20, 30이 있고 40, 50, B 있다. 이러면 얘는 메모리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A를 잡아요. 자, A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를 저장하고 있어. 그러면 8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겨요. 여기에 첫 번째 위치를 500이라고 칠게요.
얘를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럼 각각의 칸은 또 독립적인 배열이 있죠. 그러면 10, 20, 30이 저장되어 있고 또 어디엔가 40, 50 40, 50이 저장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 위치는 750이라고 치고요. 여기 위치는 36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750과 360이 저장되어 있어서 각각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이고요. 보통 이거를 더블 포인터라고 해요. 이게 2차 배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배열 구조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스트링 연산이에요. 문자열이죠. 자, 얘는 문자들의 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자들의 배열이에요. 차타입의 배열이란 소리야. 배열이 초창기 때는 포인터로 표현됐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C 언어는 스트링이란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C 언어는 문자열을 이렇게 표현해요. 차타입의 포인터 A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배열은 전체가 몇 칸인지를 한번 딱 결정을 짓고 나면은 칸수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링 타입의 A에다가 헬로라고 저장을 하면은 이게 실제로는 차 타입의 배열 A를 new 차 O 이렇게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엔가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니까 1바이트씩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서 이 시작 위치를 여기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자열이거든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배열은 사이즈가 불변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자바에서 이런 코드 많이 하잖아요. a 플러스 이퀄 나이스 이렇게 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이 결과는 a가 헬로 나이스가 되죠. 문자열 연산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저께 별짓기 예제도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5칸짜리 배열 뒤에 나이스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는데 배열 칸수는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못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총 9칸이지. 9칸짜리 배열을 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복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는 나이스라는 글자를 또 만들어 넣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메모리에 붕 떠 있어요. 가비지 컬렉터가 발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떠 있어요. 근데 대체로 가비지 컬렉터가 발동되는 시점이 함수나 메서드가 끝나야 돼. 근데 우리가 대체로 문자 연산을 반복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면 순식간에 배열을 수십 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원래 반복문 안에서 문자 연산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가 사양이 좋아져서,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 거지, 대용량 트래픽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저런 식으로 코딩하면 큰일 나요, 진짜.
문자열 연산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그 문자열을 저렇게 결합해야 될 때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너무 이런 깊은 내용까지 얘기할 틈이 없어갖고 이제 스트링 빌더 API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바에서는 문자열 결합은 원래 스트링 빌더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문자열 연산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그 자바의 스트링 빌더에 준하는 애가 가동을 해요. 이게 C 언어까지는 있었는데 자바부터 없어진 기능 중에 하나가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자 플러스인데 되게 이상한 함수가 호출되게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적절한 상황에 연산자가 재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배열의 연산이나 문자열 연산 같은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문자열 결합할 때는 그냥 귀찮으면 플러스 쓰지만 대체로는 이제 콩캣이라고 하는 API 함수를 쓰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그 기본 문법 얘기하면서 차마 말하지 못했었던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클래스 문법은 뭐 굳이 아까 말했다시피 굳이 정리 안 해도 웹페이지 코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PPT 좀 더 보완해서 따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다음 진도부터는 이제 실전 HTML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에 대한 원리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일단 HTML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API들부터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렇죠. 아직 시간 한 20분 남았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요 얘기 많이들 이 얘기를 하고 있길래 요 얘기를 해야지 하고 있다고 어저께 잊고 갔는데, 지금 그 코테 문제하면서 많이들 하고 계신 기능들, 정수를 실수로 바꿀 때 지금 검색하셔갖고 요 기능들 많이 쓰고 계시죠? 정확하게 설명할 그 순서가 아니어갖고 지금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기본 함수, 기본 API 볼 거니까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이 두 함수의 원래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부가적인 효과예요. 결과 예측해 보세요. 팔스 인트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매스.플로우는 마이너스 11이 돼요. 팔스.인트는요, 소수점을 무조건 버리고요. 매스.플로우는 소수점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수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2에서 소수점을 내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린다는 건 더 작은 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매스.플로우의 원래 기능은 소수점 내림입니다. 팔스 인트는요, 소수점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정수 형변환입니다. 그래서 원래 팔스 인트는 이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그렇게 까칠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가적인 기능으로 하는 거고, 원래는 문자열 변수를 숫자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팔스 인트니까 정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을 버리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스 플루트, 자매품 팔스 플루트라고 하면은 소수점을 살리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콘스트 A는
const b는 2만 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라고 하면은 문자열 간의 결합이니까 연결하잖아요. 이걸 내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로 바꿔서 해야지.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콘솔에 입력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HTML에서 입력받는 걸 핸들링해야 돼요. 인풋 태그에 입력하는 모든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심지어 인풋 타입 넘버도 입력받는 건 문자열이 돼요. 그러니까 핸들링을 하려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야 되는 처리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arse int를 소수점 버림으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정수 형변환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쓰시면 괜찮아요. 원래 parse라는 게 이제 바꾼다라는 의미잖아요. 소수점 올림하고 내림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날짜 계산할 때 써요. 날짜 계산할 때. 매스점 플로우에 대해서 반대되는 기능이 얘는 소수점 올림. 이거는 소수점 올림. 이거는 오후 자료에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1일 후. 자, 오늘이 지금 15일이죠. 지금부터 1일 후면은 16일이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16일이 되기 위해서 16일의 기준이 몇 시야? 차종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16일 0시까지가 정확히 1일이에요? 아니잖아.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0.5일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우리 그거 그냥 퉁쳐서 1일이라고 치죠. 앞으로 다가올 날짜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무조건 올려요. 날짜 계산할 때는. 반대로 지나간 날짜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을 버려요. 그래서 내림하고 올림은 날짜 계산할 때만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거의 쓸 일 없을 거예요. 자, 오전 여기까지 얘기합시다.